시간이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이러한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신 채로 많은 해가 끝났어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점차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일들을 역할을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처음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나 이러한 화두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는 참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하게 무엇인가 재미난 방법으로 우리 마을에 좋은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꿈이 차 있었다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꽤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미 늘어갈수록 또 여러 가지 장애가 많다라는 사실들이 오늘 사실 해야 되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이런 커뮤니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갈수록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만 또 나름대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해결책과 방법을 모색해서 더 나은 커뮤니티의 결과물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시고 부딪혀서 보실 기회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원론적인 부분들이기도 하고, 뒤에는 나름대로 제가 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했던 사례들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많이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얘기한다기보다 함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무엇인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점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함께 인지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와 타인이 만나서 나름대로의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기획이나 혹은 설계이거나 그림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디자인 자체가 과거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모든 것들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시를 만들고 건축을 만들고 우리 사람 사는 이런 모든 공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 중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는 주민들이 원래 주체가 돼야 되고 주민들이 사는 삶이 그 공간, 대표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 공간을 혹은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공간들을 꾸려나가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갈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론적이거나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들이니까 패스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고,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과정 중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 과정에 속하죠. 초기 과정, 이런 무엇인가를 기획하고자 했었을 때 나름대로 역량 강화를 하는 교육의 과정들이 있고, 그것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민 참여에 있어서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사실상 있는데, 뒤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지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무엇인가 이 공간에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에 있어서 이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라는 대상이 가장 원천적인 거고,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떠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의 본질을 먼저 찾는 것이 어떠한 디자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저기 모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팝업시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팝업시티라고 하면 여러분 팝업스토어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까요? 팝업스토어? 일시적으로 탁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 게릴라처럼. 근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 행정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게 했어요. 이렇게 페인트를 칠할 때는 그러면 처음에는 예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색상이 바래지면서 처음에 보았던 그 산뜻한 맛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행정이나 많은 기관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굉장히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유지관리가 가능한가, 그리고 변화 없이 튼튼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시간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더디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10년 이상 가야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돈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계획이 서 있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몇 개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튼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었을 때 이 사업을 실행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이게 튼튼한 채로 오래 가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성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장기 시간적으로 이러한 책상 하나 만들더라도 1년, 3년, 10년의 먼 시간을 내다보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돼야 되는 비용이나 생각이나 이 고민들이 과연 이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 즉 융통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재미난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팝업시티라고 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냐면, 팝업스토어가 단시간에 넣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넣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은 뭐냐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육거리예요. 굉장히 도로가 복잡하고 이 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의 주체가 무조건 사람은 아니고 자동차만 도로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 도시 공간의 구조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 배려되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그런 거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게 콜롬비아라는 곳이었는데 이 광장에 있는 주민들이 사람이 우선이 되지 않는 동네였던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여러 어떤 시민단체라던가 그리고 여러 디자인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간이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즉 공간이 불균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페인트를 칠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를 자동차가 안 다니는 거리로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디자이너나 많은 참여자들과 시민운동가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일대는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뭐 딱따먹기 하듯이 어린아이들 노는 어떤 놀이의 패턴들을 바닥에다가 그려서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벤치나 이런 것들을 놔서 거기에서 많은 어떤 이벤트들을 일어나게끔 모임을 가지고 축제를 가지고 하는 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자동차들이 통과하고 이제 그런 거리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가라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공간을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공간도 아니지만 그 페인트가 영원히 저 색깔로 가지 않았고 조금 지나면 또다시 칠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또 비용이 또 발생하는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또 지출하거나 이러한 과정들 결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존재를 한다면 행정가들은 싫어하겠죠. 귀찮으니까. 근데 이 의미 없던 공간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우리라는 게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저것이 없고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팝업 스토어로서 며칠간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이 공간에 모이게 되고 마주치게 되고 활동하게 되다 보니 이 공간, 이 도시 공간이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이 자동차만 다니는 거리니까 우리 일상적인 공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걷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활동하다 보니 이게 공간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나의 영역 안에, 삶의 영역 안에 이 공간이 중요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야기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공간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은 결국 긴 시간을 두고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도시 공간에는 활력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이따 사라지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게 경험으로 남는 거예요. 경험으로 남으면 또다시 어딘가에다가 그런 팝업적인 이야기나 이벤트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굳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우리가 평생 동안 살기 위해서 무엇을 고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조금씩 변화하는 거에 대응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 도시재생이나 모든 게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상 그 유연함에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현재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 팝업적인 이런 것들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 앞서서 공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 해결을 도출해 나가고 결국에는 나름대로 경험을 확장시키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광장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좀 그 주변에 있는 골목길들까지도 많이 주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가 빨리 다니니까 이게 보도블록 우리는 안전턱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안전턱을 만드는 그 볼록하게 만드는 이 높이들이 굉장히 사실상 우리에게는 거의 거기에다가 어떤 색깔을 칠하고 노란색, 검은색 어떤 명동한 높이 있는 그런 색깔들을 칠했다면 여기는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도로에 나름대로 그런 그 안전 방지턱 같은 데다가 어떤 볼록하게 만드는 걸 떠나서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색깔을 칠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휴 공간, 즉 자동차가 주차되거나 있었던 공간들을 어느 정도 조금 포기를 하고 이웃들이 서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공간들을 고민을 한 끝에 이러한 어떤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연이어 나간 거예요. 이 콜롬비아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주민과 함께 페인트를 칠했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도시 공간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보시기도 좀 예쁘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여기는 참 난제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봤는데 쉽게 모이진 않아요. 정말로. 쉽게 모이진 않아서 이게 얼마나 많이 사실상 주민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일의 50% 이상은 끝났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벌려보거나 주민과 함께 저도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큰 화두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현장에서 해보기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사람이 모이지 않고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동기부여하는 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거기까지가 일이 되면은 정말 프로젝트 실행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모였어요. 모여서 그래서 성공적 사례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을 시도하는데 결국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누가 하게 되냐? 관리자가 하게 돼요. 관리자가 마무리를 짓는 게 돼버리죠. 주민 대표성만 가진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성만 있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체 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또 많이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최종적인 것까지 하는 데까지는 주민들은 중간에 다 나가게 되고 결국 그거를 주도했었던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구축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게시도 보면 7개 커뮤니티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도 여러 개 커뮤니티 조직들이 있는데 단일한 창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조직들이 주민들의 커뮤니티들이 함께 모이고 활동가도 모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모이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청취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설문지 조사를 해서 이게 이렇게 나가면 좋겠는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차례차례 겪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시글들 같은 것들도 다 취합해가지고 그런 디자인 도출을 하는 데까지 이제 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완성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해외 사람 중에 지금 어떤 커뮤니티 프로세스 과정이라기보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바꿔질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사례인데요. 오스틴이라는 그런 커뮤니티 개발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를 중시한 디자인 한 섹터를 저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이게 굉장히 유휴부지였는데 뮬러라는 회사가 이거를 아예 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안점을 둔 게 주민 커뮤니티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한 주거단지를 꾸미고 싶었었던 거죠. 저층 주거단지를 꾸미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보행자가 중시되는 사회. 우리도 지금 뭐 이런 부분은 다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보행자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로는 사람들과 사람 대면 간에 만나기가 되게 어렵죠. 소통하기 어려워요. 자동차로 이동되는 그런 도시 공간에 대한 느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행을 하게 되면 느릴 수밖에 없고 느리게 되면 서로의 눈을 마주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단순히 걷기 위한 건강한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속도를 조금 느리고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기회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중요시 여기고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칙은 뭐냐면 이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주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담장을 절대 주지 말 것이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면에 마당이 있을 것. 그래서 결국 협의를 한 게 뭐냐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공유지처럼 모두 다가 공유하는 정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대문이 있으면 앞에 마당이 있고 그 안쪽에 집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자신의 집이 그 대지의 전면에 부여하고 자신들의 차는 뒤쪽에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앞면의 전면을 모두 다 녹지 공간과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거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각 집 앞에 이런 기둥 있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발코니와 같은 테라스와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의자를 놔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것들을 앞에 의자 앉으면서 엄마는 책을 읽으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막 뛰어노는 것들을 그냥 공원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자기 집 앞에서 책을 읽으면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사진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아이를 옆집 엄마가 잠깐 봐주실 수도 있는 그런 시선 아래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하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크게 이런 게 있었어요. 현관에 앉아있고 마을 주민들은 옆집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살았던 거주지에서는 옆집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몰랐던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나의 옆집에 누가 있고 또 누가 있고 하는 거를 또 옆집에 누가 있는지를 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한 집에서 오래 살고 계신다면 물론 앞집을 아시겠지만 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서 앞집, 밑에 집 다 아시나요? 아니요, 물어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 아시나요? 잘 안 마주쳐지죠? 마주쳐지나요? 옆에 옆집 살고 있어도 마주쳐지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요. 먼저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그렇게 아닌 분들도 다른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아파트 중심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주택들도 또 단절되어 있는 주택 구조들이라서 옆집이 출근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원칙이 현관 앞에 발코니가 있고 벤치가 있고 이게 이 커뮤니티 조성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만나면 눈이서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니 알게 되고 그 집에 놀러 가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왜 가져왔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공간을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다 보니 처음에 자기도 오지랖 넓어서 옆에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이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즉 공간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이고 여러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 도시 공간에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시 공간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면 내가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길들이 또 많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책임감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욕구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이런 수업도 받아보시고 고민을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도시의 어떤 가드닝이 게릴라 가드닝 같은 것들을 많이들 여러분들 접해봤을 텐데 가드닝은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고 쉽게 접근하면서 의견을 내고 실현하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이 도시재생 과정에서 어떤 집 앞 정원 꾸미기 혹은 가드닝 여러 가지 하는 수업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쉽게 있는 골목길부터 해가지고 소규모 정원을 꾸미는 데 있어서 접근하기에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도 많이들 이런 것들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시애틀이든 많은 도시 공간에서 우리나라도 해외도 이런 가드닝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집 앞에 다양하게 꾸며 있는 것들을 보이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원의 개념에서 많이들 가드닝 차원에서부터 더 확대를 하면은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불필요하거나 혹은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그런 공간들을 발견해서 그 공간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봐가지고 이게 꽃이냐 혹은 우리가 농업으로서가 기르고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냐라는 어떤 커뮤니티의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 많이 교육 받아보셨죠? 가드닝과 관련해서 혹시 있으셨을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광주도 모든 구가 이 가드닝과 관련된 마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주민들의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의 어떤 사업 계획서도 사실상 또 우리 집 앞 혹은 뭐 우리 동네 어디 뭐 우리 아파트 화단 등등등등 게릴라 사업으로서 가드기 사업으로서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인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이것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하나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다 언제나 다 배우셨을 거지만 주민이나 시민단체나 행정이나 전문가 호흡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첫 번째 콜롬비아 그 사례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주민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지만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세스의 부분들은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거는 그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주민들의 그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조직을 끝까지, 주민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것. 그게 가장 모든 프로젝트의 성공의 요무라고 저는 봐줘요. 제가, 넘어가 보면,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했다기보다 이게 저희 집합도시에서 작년에 가을에 저희 회사 직원들과 저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골목길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엇인가 축제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기보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곳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70대, 80대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막 같이 나와가지고 뭐 페인트 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 축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 사람과 이렇게 그 주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비하는 자와 생산하는 자만 있으면 즐겁지가 않아요. 물건을 팔고 사는 관계만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연을 가게 되면 공연을 하는 사람과 공연을 보는 사람만 있으면 즐거울까요? 공연에서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콘서트에 가서 가수들이 신나는 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따라서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그러면 관객과 가수가 하나가 되는 것 같죠. 그게 진정한 공연의 묘미잖아요. 단순히 그냥 보기만 하고 공연만 하는 거는 교감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합치하기 어려운 그냥 감상만 하다 끝나는 것들인 것처럼 축제이든 모든 이벤트들 우리가 무엇인가 대학 축제든 어떤 축제든지 간에 축제를 하기 위한 공연 같은 것들 많이 기회를 만들어 놓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진짜 즐기고 있냐 그냥 가서 보고 먹을 거 먹고 끝. 그러면 결국에는 관객은 소비자고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은 생산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이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을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마스터 플랜을 몇 개월 전부터 짜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을 위한 삶이나 인터뷰들을 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들의 살아왔던 삶이나 이런 것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것들을 전시회로 만들고 이걸 녹여내서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노래, 음악, 여러 가지 뭐 듣고 싶은 음악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자식에게 뭐 나의 아들에게 보내주는 편지 나의 뭐 자녀들에게 뭐 어떤 말하고 싶은 거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은 거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뛰거나 놀 수는 없어도
이 공연에 이분들의 스토리로 채워나가면 나이 드셨어도 그래도 우리가 공연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몇십 가구를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걸 인식했어요. 여기에는 독거노인도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꾸리고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독거노인도 많으신데 그 독거노인 분에게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시라. 음악회 때 자식에게 하는 거 영상 틀어서 해보란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할머님들이나 할아버지들 이게 인터뷰하면서 우리 했던 이야기들을 사진을 찍어서 또 그런 모습들을 전시하고 싶었거든요. 그 우리들 그 스토리텔링을 한 것들을 가지고 골목길을 한 달 동안 꾸며놓고 싶었어요. 싫어하시죠. 그래서 환상이 깨졌어요. 이게 나의 환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었던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나만 생각했구나.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어르신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수혜적 입장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내가 그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계속 진짜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이분들이 좋아하시겠지. 나는 내가 그냥 노력해서 내가 어차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분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니까 나는 동사야 라는 생각으로 했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분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이분들은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할머님들이 80세 정도 되신 할머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글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되고 방향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저희 회사 주변 바로 골목길이니까 저희 직원하고 한 3번 정도를 두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언제 할 거다. 계속 콘서트나 사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듣고 집도 가끔씩 사진도 찍어보고 사진을 허락하시는 분은 같이 함께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행사 같은 걸 못했잖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졌어요. 행사가. 근데 주민분들이 한다면서 언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사파는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정말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행사를 잡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하냐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인터뷰를 여러 번 갔던 그것들이 나름대로 저의 진정성과 그분들에게 사실 거리감을 좁히는 게 돼서 이게 그냥 나는 내 얼굴이 나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골목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라는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고 언제 하냐 관심을 가지면서 주변에서는 음악회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뭐라고 할 텐데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리감을 좁히는데 굉장히 성공했다는 원인은 여러 차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거. 그 계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처음에 회사에 들어온 젊은 친구들과 있는 사람들이 뭔 일을 하나 뭐 조금 이방인처럼 보고 그러다가 그 경계가 풀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골목길이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유대감이 형성이 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저희가 현재 아주 크게 한 거는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이 같이 콘서트를 준비하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하셨던 분인데 사실상 공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를 나가고 싶어라 하셨어요. 근데 저희 골목길 바로 조금만 지나가 나가면은 마을 공동체 공간에 어디 야외 공간에 공연할 수 있게 조그만한 마당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푸른 길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부득이 웃긴 건 뭐냐면 전 애초에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골목길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 골목길의 주민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된 이 할머님들이 그 옆에 얼마 멀지 않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넓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걸으면서 끌면서 뭐 휠체어든 뭐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팡이 끌면 거기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안 나온다. 그러면 공연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그 골목길에서만 개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쪼그라든 골목길이에요. 여기 세대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혜자 수를 굉장히 물어보죠. 아 이거 하면서 이걸 공연하면은 수혜자가 얼마나 돼? 뭐 이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즐길 수 있어? 이런 걸 따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는 이거예요. 이게 거의 저희 자비로 들여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평가를 받는 일이었고 저도 만약에 뭔가를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정량평가나 정성평가가 있었다면은 제 마음대로 이걸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끝까지 골목길로 어떤 그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워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기간 동안 골목길을 스케치하고 그러니까 즉 사진으로 스케치하고 풍경을 담아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목길에다가는 당시에 이제 그동안 촬영했었던 사진들을 조금 투영해가지고 걸고 그리고 여기 몇 개의 소상공인들이 좀 있어요. 뭐 커피숍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함께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이런 사진전과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골목이라는 공간은 통과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삶의 일상이 늘 있던 공간인데 이 공간에 우리가 그냥 보행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벌렸는데 그냥 이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여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아젠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고민했었던 것들 어르신들을 문화적인 수익 계층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일방향적이었다라는 저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과정들 여러 개 있고 이제 그런 사진들도 한번 찍어봤고 그래서 할머님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도 한번 담아봤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날 뭐 할머니 할아버님이 좀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을 한번 저희가 있는 짜투리 목재를 가지고 좀 만들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동네에 길지 않은 크지도 않고 굉장히 짧은 이 골목길을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 골목길의 풍경은 어떤 의미일까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기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공간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생각하고 싶을 때 야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 공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그 고민에는 사람에 대한 생각들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뭐 그런 거창한 것들을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이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과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제가 늘 일상으로 다니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다양한 풍경들이 있는 조그마한 골목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이곳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진짜 아이들은 아무도 안 살아요. 어르신들밖에 없죠. 근데 이곳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침에는 정말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여는 그 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교환해주는 그런 분이 한 업소가 하나가 있었고, 한쪽은 국밥집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 풍경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늘상 일상을 부딪혔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그곳에서 골목길 입구 부분에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기사님들이 굉장히 아침에 오면 거기서 막 이렇게 담소를 나누세요. 근데 그 담소를 나누셔서 처음에는 저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분들 굉장히 이방인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너무너무 시끄럽고 담배를 피우시고 쓰레기를 자주 버리시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좀 그랬어요. 근데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깨트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분들과 아침 골목길 지나면서 눈을 한 번씩 두 번씩 마주치고 인사를 하면서 이 격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내는 그 소음들이 굉장히 뭔가 거칠어 보이고 두려웠다라면은 점차적으로 그게 구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침에 골목길 입구는 아저씨 택시 기사님들이 막 여는 그런 풍경들로 섞여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아침 시작이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이제 오후 3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공부로 제가 좀 뭘 휘딱휘딱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벤치를 할머니들이 우리 국밥집 옆에 자주 나와 계셔서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벤치를 남은 저희 회사에 있는 자재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다지 비싸지 않은 재료로 저희가 잠깐 그냥 수고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두고두고 할머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되면 오후 조금 햇볕만 좋아지면은 이 동네 할머님들 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수다 떠시고 노세요. 그게 그거 하나로 할머님들한테는 너무 좋아서 맨날 지나가면은 먹을 거 막 입에 넣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어떤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오후 한 3시나 나른한 오후가 되면은 여기 나와 계시는 그 풍경들을 만들어내세요. 나름대로 그냥 저는 이제 이곳에 애착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읽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옆집에는 카페하고 여루라고 시니어 클럽이신 시니어 세대 분들이 위탁 운영을 하셔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계신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곳과 이제 카페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나마 침체되어 있는 골목길에 가끔 이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젊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가끔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장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저희 회사의 모습이에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저희 회사로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렇게 공간을 이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뭐든지 다 해라. 네? 뭐든지 다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맨날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는 그 경계를 굉장히 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는 그 프랑스 6.8혁명 때 슬로건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혁명 때.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기득권이나 어떠한 그 적폐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많은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그런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때 여러 아주 유명한 슬로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토 일화를 하고 싶어서 그냥 건물에다가 한번 새겨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에 이렇게 이제 몇 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계속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름대로 공간에다가 실내 공간을 잠깐 치워가지고 사진을 동네 사진 찍은 것도 해놓고 길거리에다가도 골목길 전체에다가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근데 의외로 거기 계시는 그 여론은
게스트하우스든 뭐든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찍은 거 다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다 드렸는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골목길이 사실 공연장에 적합한 구조는 아니죠. 공연장은 앞에 무대가 있고 앞에 쭉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자를 좀 만들어서 앉기도 해드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희 옥상 여기가 무대였고요. 이쪽으로 쭉 이제 관객들이 주민들이 이제 오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골목길의 초입과 이쪽 초입인데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골목길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좀 가능하기도 했던 것들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 사례를 가지고 왔냐면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까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가 처음에 잘못 생각하고 수혜자 입장으로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소소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의 어떤 마주침과 처음에는 낯설음과 이런 것들 속에서 마주쳤는데 결국 결과가 어떤 식의 느낌을 받았냐면 한 분은 저희 지나가면서 그날 자신이 만든 미스라고 나무 잘라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저희 행사하는 날. 그래서 저희가 걸어놨고 뒷집에 할머님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신데 집에 실은 딸내미를 주려고 사놓으신데 딸이 안 좋아한다. 근데 자네가 좋아하려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저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셔가지고 옷을 주시더라고요. 옷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팀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신들이 좀 다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뭐 방울토마토랑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또 다음 며칠 지나서 샌드위치를 또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그 배터리 교체해 주시는 사장님이 바카스나 이런 것들을 항상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말 그렇게 갖다 주실지 몰랐거든요. 이곳에 있으면서 한 2년 정도 이 골목길에 계속 있었지만 이거 행사를 하기 전까지 한 1년 반 정도 그 골목길에서 저희 회사가 안착된 것 같아요.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마을 축제가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뭐 그런 축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되게 소규모로 소소하게 만들어진 그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아주 예쁜 그림이나 선전할 만큼 엄청 거창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쁜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제가 소정의 목적, 정말 골목길 주민들만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인데 그런 결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했던 건 결코 아니지만 나름대로 배움의 시기는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이들을 내가 계몽해야 되는 대상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함께 가야 되는 대상으로 동반자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에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여기다가 실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또 실은 계림동이라는 다른 지역에 조그마한 유휴 공간에 파워시티 개념으로서 또 다른 어떤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거창하게 뭔가 거창한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변 청년들과 함께 이 마을을 한번 재생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거는 중간 프로세스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드는 거였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람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 그것이 가면 프로젝트가 대부분 성공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실패했던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역 청년들도 있었고 제가 같이 함께 끼어 있었던 거긴 하지만 거기 청년들도 있었고 관도 있었고 주민자치도 주민위원들도 있었어요.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것이 누가 이
프로젝트를 어디서 먼저 누가 주관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동계로와 골목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차고 제 지원 없이 제가 했던 케이스였는데 걔네가 다른 지역의 어떤 유휴 공간에다가 뭔가 소규모 스트리트 퍼니처를 만들 때에는 그거는 여기처럼 자치구가 나름대로 사업비를 내려서 이렇게 마을 기업, 여러 가지 주민 주도 참여 프로젝트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가 되고 어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책임지어지고 있는 서울에 쌓이는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끼리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어요.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결과는 프로세스의 과정은 좋지는 않았는데 결과는 좋은 게 뭐냐면 그 공간을 옆에 계신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맨날 햇볕 동안 다 앉아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 고맙네 하시고 근데 저쪽에 이 할머님들도 어르신들도 남성과 여성이 한 게 안 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할머님들이 주로 있었던 골목길이고 저쪽에 노인정에는 할아버님들이 주로 가서 들어가 계셨는데 이게 만들어지니까 할머님들 저쪽 평상에서 주로 앉아 계셨던 할머님들이 거기를 탁 와가지고 거기 앉다 보니 이제 이건 할머님들의 영역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들이 지금 우리는 없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는 또 나름대로의 저에게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안겨준 숙제였던 것들을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주민들은 혹은 도시공간에 있어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즐거워라 할지 행복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계기들이었던 것도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적으로 이제 좀 가져왔던 건데 보시면 아까 앞에 제가 보행이라는 거 걷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느림의 강조가 기억을 축적하고 문화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멘트로 하고자 좀 가지고 왔는데 속도라는 것 자체가 KTX 예를 적절하게 들자면 KTX 같은 것을 타게 되면 바깥에 풍경 같은 게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저는 오랫동안 사실 한 7년 가까이 해외에서 살다가 한 3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 KTX를 그다지 탈 일이 없다가 탔는데 이제 눈을 해서 눈을 너무 못 봐가지고 눈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이렇게 서울을 가는데 턱에 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하는 순간 사라진 거 없어요. 그럼 또 이제 봐 저기 눈 온다 눈. 그랬는데 또 사라지고 없어.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눈이 안 와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빠르니까 풍경을 감상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풍경을 기억하기에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사실상 느리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셨고 저도 아직은 아니겠지만 저도 저희 아이가 벌써 28, 7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다 키웠는데 이게 성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늘 느리다라는 것 자체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인 거죠, 이게. 근데 이 느리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중요하다라고 가치관을 많이 바꾸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하죠. 이럴 때는 그래 느린 것이 좋아. 그러다가 또 저쪽에 돌아가면 너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야? 좀 빨리 좀 해봐. 이렇게 되는 우리 자신의 이제 모습점이 굉장히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인데 여기 유럽이에요.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그렇고 해외 다른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 폴코프라는 그런 카페인데 1986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죠. 이 영종주 시대 여러분들 혹시 주막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7세기에 있었던 주막. 그럼 가보고 싶겠죠. 신기하지 않아? 주막이 있다라는 거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리에 있는 건데, 파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다른 유럽의 이런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코프가 나폴레옹도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커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곳이고, 돈이 없어서 자기 모자를 놓고 왔다라고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모자가 전시도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가요. 근데 지금은 뭐 음식도 팔고 커피도 팔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맛있다라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오래됐고 나폴레옹도 가고 뭐 유명한 극작가들도 가고 했다고 해서 찾아가는 만큼 명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변화하지 않고 늘 그곳에서 그 커피숍에서 늘 계속 있어 왔다가 이거 자체는 결국에는 강도가 세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되는 강도, 방문하는 강도, 세월이 똑같이 그 세월이 지나도 또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세대가 공유하잖아요. 기억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세대가 흘러도 그것은 그 자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박지화되지 않고 경복궁에 사람이 안 살고 계속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시대 사람들과 느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경복궁 박제화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방문하는 거죠. 거기서 삶을 같이 소통할 수는 없어요. 이런 곳은 계속 있으면서 또 소통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세대들이 적어도 이런 공간 하나로 인해서 조금씩 그 전 세대의 감정들을 조금씩이라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로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샌드강변에 있는 중고책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거를 부키니스라고 해요. 근데 당시 이것이 이 역사가 여기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지가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파리 가면 이것도 명물로 많이들 보는데 이곳에서 굉장히 긴 샌드강변 거리의 야외 중고책 서점인데 이것 또한 나름대로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인정이 돼서 유네스코의 문화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이 곳 자체가 또 결국에는 샌드강의 어떠한 혹은 파리의 또 다른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도시 풍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의 또 이게 시간이 짧아서 기계를 못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들의 어떠한 일자리나 문화 여러 가지 것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서점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재생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재생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거를 그대로 두고 이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이것만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가 혹은 이거 필요 없으니까 한쪽에서 이거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의견들이 사실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공간에 대한 치열한 생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철학이 모두 다 함께 공유되고 그 안에서 고민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처럼 지금 그 공간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우리가 화두를 잃지 않아야 되는 화두는 뭐냐면 기억이 축적된 장소 자체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현재 사회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화두가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과연 이 오래된 기억과 문화가
혹은 이 장소에 대한 역사와 생각,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골목길에 대한 문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없어지는 게 이렇게 새롭게 가는 방법에 있어서 딱 쓸고 가야 되는 것인가, 보존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어느 정도는 융합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우리는 함께 끝까지 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말이 좀 장황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것들, 그 안에는 사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거리를 어떤 걸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에서 이 느림이라는 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또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가져왔어요. 이 느림이라는 게 원래 이 느림의 강조는 기억을 축적하고 문화를 만든다는 거는 밀란 쿤테라라는 소설가가 만든 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느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속도 때문에 아까 기차가 지나가면서 풍경을 잃었던 것처럼 잠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이네라는 독일의 시인이 처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기관차가 만들어졌었을 때 기관차를 타고 파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차를 타고 너무 공포를 느꼈대요. 기차를 타고. 근데 그때 당시 기차는 30km로 갔어요. 30km 정도 속도로 갔는데 불구하고 공포를 느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속도가 공간을 살해했다라고 했어요. 속도가 공간을 살해했다. 즉, 그 속도 때문에 KTX 때문에 눈이 쌓인 풍경을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상대적이지만 그때 당시에 30km 대단했던 거고 우리 지금의 KTX 속도도 지금은 그거와 바랄 것이 없이 커졌지만 상대적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받아들인 이 속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라는 고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획을 하시고 참여하실 어떤 역량을 기르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공간을 보는 도시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범주 내에서 한 번만 또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